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귀한 시간 내셔서 우리 사회의 인문학적인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고맙고 여러분들 함께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션 1에서 세계화 디지털 시대에 대처하는 인문학의 자세해 가지고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세션 2번째로 세계 시민 교육으로서의 인문학 해가지고서 어쩌면 세션 2가 본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앞에 두 분 선생님의 발표를 듣고 토론도 들었습니다만은 그 전반적인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문학은 보통은 인간에 관한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에 관한 모든 문제들이다라고 문제들을 다룬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좀 구체화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인간이란 말 대신에 우리는 인민이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사회 역사적인 구체적인 무대랄까요, 혹은 맥락이랄까, 그 속에서 우리는 인민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민이란 말을 하게 될 때에 대비되는 말 중에 국민이란 말이 또 좀 있을 수 있고요. 시민이란 말도 거기에서 성립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민, 국민, 시민 이랬을 적에 인민은 시민과 국민의 말하자면 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국민은 당연히 국가에 말하자면 속해 있는 인민을 국민이라고 하겠습니다만은 국가가 인민의 삶을 보장하지 못할 때는 시민적인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시민이라는 말도 한편으로 보면은 국가와의 일정한 긴장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물론 우리의 국민으로서의 어떤 삶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하고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다 느끼셨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상당히 근본적인 난항을 겪고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근원적인 어떤 문제들이 무언가를 갖다가 우리가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런 어떤 지금 정황을 갖다가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오늘 이 세계 시민 인문학 이런 어떤 주제를 들고서 이런 포럼을 한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찌 보면 기묘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좀 긴장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분은 이명원 선생님,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여기 이제 지식순환협동조합 교과위원장으로 계시고, 두 번째 발표를 맡아주신 김경래 교수님은 국민대 정치외교학과의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국민대의 인문사회과학 연구소 편집위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두 분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맡아주실 고병헌 선생님은 성공회대 경영학부 교수로 계시고요. 홍병선 선생님은 중앙대학 경영학부 교수님이십니다. 허아람 선생님은 부산 인디고 서원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그 인디고 서원을 일으키고 대표로 지금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무튼 이 5분 선생님들 덕분에 좋은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명원 선생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를 받은 이명원이라고 합니다. 발제문이 63페이지인데요. 저는 경희대학에서 시민교과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3년 정도 동안 세계 시민교육과 관련된 공동 연구에 이제 연구자로서 좀 참여를 하면서 주로 이제 일본 쪽의 시민교육 혹은 사회교육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상황하고 일본의 상황도 이렇게 대비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프랑스나 독일의 정치 교육이나 영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비교를 해가면서
우리 그 사회 안에서의 뭐 시민 교육 혹은 시민성 교육이라고 하는 게 과연 학교 공간이나 비학교 공간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돼야 될지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게 그 현실의 문제하고도 이제 상당 부분 맞물리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정황이라서 가령 총리 인선 문제로 이제 문창극 씨가 후보가 되었을 때 나타났던 사실 일제하에 근현대사 인식이라든가 그다음에 한일 관계 문제랄까 등등의 문제가 진행형으로 돌아가고 있고 또 동아시아 안에서도 한국과 일본, 중국 혹은 미국 사이에 힘과 힘이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갈등과 이렇게 충돌, 우발적이든 아니면은 그게 이제 상징적이든 이런 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교육과정 안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의 한 사례로서 좀 오키나와 안에서의 이제 평화교육의 문제점들을 좀 이렇게 검토를 좀 해보고자 했습니다. 세계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모토로 해서 대학에서도 경희대학에서도 이제 교과과정 중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행을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것들은 뭐냐면은 학생들이 이제 담론적 수준에서는 굉장히 명쾌하게 이 세계사적 문제 또 세계 시민성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전쟁이라든가 불평등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둘러싸고 있는 갈등이 진행형의 문제이기도 하고 앞으로 더 가파르게 이제 고조될 문제이기도 한데 이거를 하나의 담론의 수준에서 분석을 하고 이야기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높은 이해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현실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답답한 형국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국 시민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보면은 학생들이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시민적 주체로서 교실 바깥에서 이제 활동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연계지어서 사고하는 능력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정치 과정 자체에 대한 혐오가 이제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정치 과정에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느냐, 우리는 소수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이제 인상들을 갖다 피력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어서 사실 시민 교육이건 혹은 세계 시민 교육이건 가장 큰 문제는 초중등 교육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 이제 체화된 시민적인 어떤 이념이랄까, 그 다음에 교과 과정 또 실천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재한 상태에서 특정 대학에서 이제 백날 시민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자 전발 뭐랄까 넓은 바다에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이런 것에 불과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세계 시민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멋진 표현인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뭔가 좀 내셔널리즘의 한계를 단숨에 뛰어넘어 가지고 어떤 유니버셜한 보편성을 가지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일국 내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서의 시민성이 부재한 상태에서 곧바로 세계 시민성이라고 하는 과제와 연결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세계 시민성 이전에 시민성의 문제가 교육과정 안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사고가 돼야 된다. 그랬을 때는 중등교육 과정에서 단지 가령 예를 들어서 사회교과, 역사교과 이런 특별 개별 교과에서 시민성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과에 이 시민성의 어떤 내용과 가치가 좀 포함된 교육 과정, 그 다음에 교수 방식, 그 다음에 활동이라고 하는 게 좀 침전이 돼야 실제로 그게 좀 더 이제 광의의 넓은 범주인 이제 세계 시민성의 문제로 가지 않겠느냐. 요게 이제 서론에서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 부분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했던 오키나와 평화교육 관련 이제 취재 리포트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사실 일본 같은 경우도 1945년 패전 이후에 사실 이 시민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의제로 등장을 해서 교육기본법, 헌법 자체도 이제 평화헌법이라고 이제 지칭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45년 이전에 이제 천황제 파시즘 체제가 왜 도래했는가? 결국은 일본 사회 안에서
시민적 가치나 시민적 제도나 시민적 활동과 관련된 철학과 내용이 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신민교육, 국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강조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 교사와 학생들 모두가 공히 이 체제적 상상력 속에서 이제 파쇼화된 그런 어떤 역사에 대한 반성 때문에 그 미국 점령군 당국이 그 일본의 이제 교육 체제를 성립시킬 때 사회과 교과를 만들고 사회과 교과의 이제 근본적인 내용을 어떤 시민성, 그 다음에 민주주의, 뭐 이런 이제 가치로 이제 구성을 해서 그 한동안 이제 그 일본의 교육이 그 시민성을 이제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본의 전반적인 교육을 보면은 그 고도성장기, 그 다음에 가령 뭐 베트남 전쟁 등등의 이제 여러 이제 시기를 거치면서 지금 현재 보면은 완전히 이제 우경화가 되어 있는 그 실정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그 교육 이념이라고 하는 것도 뭐 기대되는 인간상 이런 식의 이제 교육 이념들을 보면은 그 천황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천황과 국가를 곧바로 직결시키는 그 애국 교육으로 가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 보면은 그 일본인들의 그 세계사 속에서의 어떤 위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이제 그 자부심 있는 존재로 이제 가르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뭐 일본 안에서는 그게 이제 그 일종의 이제 그 이전까지의 비판적 역사관이 뭐 자학사관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긍정사관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제 수정주의적 태도가 보여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그 학교 공간 안에서의 1945년 이전에 그 국민교육 내지는 파시즘 교육과 거의 이제 일맥상통하는 방향으로 이제 우경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과연 그 일본 사회 안에서는 비판적으로 어떻게 이제 극복하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봤을 때 이 일본의 이제 오키나와 현이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해서 좀 검토를 좀 답사를 하고 이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이제 일본국의 한 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 그 19세기까지는 류큐 왕국이라고 해서 독립국, 독립주권국가로서 존재했었죠.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이 이제 강점을 하고 특히 이제 오키나와가 이제 치러야 됐던 비극은 1945년 4월부터 6월까지 오키나와에서 그 미국과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전쟁 과정 속에서 한 20여만 명 가량의 이제 군인과 오키나와인, 그 다음에 오키나와에 그 강제 연행되었던 한국의 뭐 학병, 그 다음에 군부, 뭐 위안부 한 10,000명 정도가 이제 희생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이제 비극적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문제, 특히 이제 그 평화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요한 그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제 학교 공간과 비학교 공간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실제로 오키나와를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교사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과 관련된 담당자들을 만나 보니까 그 학교 교육 안에서는 사실은 이 평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이제 그 작동되지 못하는 체제로 그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뭐 교과서 검정 문제라든가 등등에서도 이제 나타나는 부분인데 일본의 중앙 교육 당국이 뭐 교과서의 내용이랄까 그다음에 교육과정 전체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 하달한달까 또 강제한달까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교육과정이 작동되고 있어서 실제로 오키나와적인 어떤 그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문제 특수성이 교육과정에서는 논의가 되지 않고 있고 또 뭐 그 사회과 교사를 만나서 이제 말씀을 들어봤더니 오키나와 관련된 그 교육 과정은 2시간밖에 없다. 1년. 그러니까 사회과에서 딱 2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오키나와의 이제 그 청년들, 학생들이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 뭐 역사라든가 그 비극적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방식의 이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고민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키나와에도 뭐 이제 직원 노조, 교육 직원 노조가 있어가지고 뭐 그 선생님들이 해당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 역사 선생님, 뭐 사회 선생님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모여가지고 뭐 오키나와 역사 교육 연구회라고 하는 걸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자주 교과서라고 대안적 교과서를 만들어서 그 대안적 교과서를 그 학교에서 이제 자유 이수 시간에 선생님들이 오키나와 사나 오키나와의 민주주의를 이제 교육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66페이지에서 쭉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들을 보면은 뭐 사진하고 이제 뭐 기관 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전쟁에 참상이 휩쓸고 간 것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기관들을 보면은 그 위령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추모 시설이나 위령 시설도 많고요. 또 한편에서 보면은 전쟁 관련된 이제 기념 자료관이나 뭐 도서관, 뭐 박물관 등도 상당히 많아서 그 각각의 기관에서 자체적인 그 프로그램으로 이제 평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장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오키나와 평화 교육에서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최근에 뭐 1945년 이전 일본의 그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물을 때 뭐 가해 피해 이런 문제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 당국에서는 뭐 교과서 안에서는 가령 뭐 한반도 지배 같은 경우도 조선 진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기가 되어 있고 뭐 위안부 서술 같은 경우도 이제 삭제하고 가령 오키나와 전쟁 당시에 오키나와 주민들을 학살하고 강제적으로 집단 자결하게 만든 내용도 이제 축소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오키나와 역사 자체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이제 그 역사적인 그 과거도 이제 왜곡하는 그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오키나와의 이제 그 평화 시설이나 뭐 평화 박물관, 뭐 도서관, 자료관 등등에서 이제 교육에 있어서 이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일본국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뭐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 문제가 굉장히 자신들로 하여금 피해국의 이제 이미지를 갖게 만들어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일본 본토의 사람들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이제 인식 속에 빠져 있는데 오키나와 안에서 이제 평화 교육을 이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일제 말에 이제 뭐 피해국으로서의 속성도 있지만은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는 가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 양측면들을 갖다가 이제 강조하고 그다음에 일본 본토하고 오키나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이성에 대해서도 이제 이 평화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검토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학교 교육 공간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질 않고 있고 비학교 공간에서 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대칭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뭐 박물관이나 뭐 이런 자료관이나 이런 사회교육 과정 안에서 좀 특이한 부분은 뭐냐면은 적극적으로 이제 초등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평화교육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뭐 평화 가이드 뭐 이렇게 양성 과정이랄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이제 가능하게 하는데 평화 교육 가이드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이드 자격을 획득하고 가이드 자격을 획득하신 분들이 가령 오키나와 현에서 이제 일본 본토로 가서 자발적으로 이제 자유 이수 시간에 강연을 하고 또 가령 뭐 저 같은 외국인들이 오면은 오키나와 현장에서 오키나와 전쟁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오키나와 전쟁 말기에 오키나와의 이제 중고생들이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간호대로 그 다음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급대로 해서 일종의 학도병으로 이제 출전을 했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전쟁 과정에서 이제 희생을 당했어요. 희생을 당해서 생존자가 특히 이제 간호대로 이제 출전했던 생존자 할머니들이 이제 생존에 계신 지금은 한 8명 정도 이제 생존에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8분의 할머니들이 평화와 관련된 이제 강연들을 평화기념 자료관에 이제 오는 시민들이나 어떤 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전개시키면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뭐 민간인 학살의 이제 피해자 혹은 뭐 위안부 사태의 피해자 할머니들이 이 평화박물관이나 이제 기념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인 강연을 하면서 특히 초등학생, 뭐 중학생에게 이 전쟁이 가지고 있는 참혹함, 그 다음에 우리가 왜 평화라고 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현실 속에서 구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체험적인 어떤 진술들을 하면서 이제 자료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객 입장에서는 역사를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체화할 수 있는 뭐 이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평화 교육이라고 하는 게 단지 이제 이런 그 교육 시설들, 일본 같은 경우는 박물관이나 그 공민관,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주민센터인데 공민관, 그 다음에 도서관이 그 학교와 똑같은 교육 시설로 규정이 돼 있어요, 법적으로. 교육 시설로 규정이 돼 있어서 뭐 이런 이제 그 교육 시설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가령 뭐 시민단체, 뭐 NGO라든가 등등에서도 이제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들었던 느낌은 뭐냐면은 그 학습 공동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시민교육과 관련된 학습 공동체라고 하는 게 뭐 학교 공간이나 기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제도적 공간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삶의 장소에서 이 역사적 과거가 상기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런 방식의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을 뭐 다양한 국면에서 이렇게 시도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4.3 사건에 이제 충격이 있고, 광주 같은 경우는 뭐 5.18 민주항쟁의 그런 기억들이 있고, 하여간 그 지역별로 사실 뭐 이런 역사적 상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사례들을 갖다가 이제 검토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93페이지로 가서 이제 시사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학교 공간 안에서의 시민교육의 부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이 되어서 오키나와 안에서도 뭐 최근에 교과서 문제에서도 이제 그 중앙교육위원회의 교과서 채택 강요에 이제 저항하는 한 조그만 이제 마을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교육과정 안에서 어떻게 시민성을 실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 교육 과정에서 특히 이제 그 시민의 주체 형성에 필요한 정치 참가의 권리에 대한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게 한국에서는 좀 반성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육 내용도 마찬가지지만은 학교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정치 참가의 실질적인 형태를 체험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한국에서 이제 사회교육이나 역사과정 안에서 특히 이제 근현대사 교육과정 안에서 좀 자국사와 주변국의 역사에 대한 좀 객관적인 사실의 검토와 비교사적 관점이 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2년 전부터인가요? 그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게 선택 과목으로 개설이 돼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담당 그 선생님들을 만나 보니까 실제로 이게 뭐 선택 과목이라 잘 듣지도 않고 학생들이 강의를 한다고 해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사전적인 뭐 이렇게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좀 난감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듣기에는 뭐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95페이지로 가서 첫째 평화 교육이 이제 일상화 생활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민사회 개입이 매우 활발한데 이 부분도 이제 좀 주목할 지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디지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운동이 네트워크화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특징적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뭐 이 커뮤니케이션이나 이제 전달 수단이라고 하는 게 뭐 디지털 상황 안에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링크를 해가지고 매일매일 정보를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운동 과정에서 이제 생산되는 뭐 여러 가지 인쇄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영어라든가 뭐 한국어, 그다음에 이제 주요 외국어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좀 네트워크 운동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평화 이슈를 갖다가 단지 역사의 문제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뭐 환경 문제라든가 생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일상적인 어떤 고요한 삶에 대한 문제와 연결시켜가지고 사실은 뭐 이런 과정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반기지 운동이라고 해서 후텐마 기지가 TV에 많이 나오는데 그 포금 소송단이라고 해서 이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은 고요한 삶을 위하여, 이게 이제 그 소송의 캐치프레이즈예요. 그다음에 뭐 해놓고 같이 이제 미군 기지가 이전될 거기에서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앞바다가 이제 산호초고 듀공이라고 하는 이제 그 천연 보호종이 이제 살고 있는 서식지인데, 그래서 이 듀공의 그 생존과 관련된 이제 환경 운동을 이제 결합을 시켜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 운동가들은 기지 주변이 뭐 과거에 이제 그 핵기지도 있었고 핵잠수함도 있었기 때문에 방사능 문제라든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슈들을 결합시켜서 하고 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주민들이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자기 의견을 이제 표출한다는 게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됐습니다. 뭐 일본 본토로 가서
총리 관저 앞에서 뭐 집회를 하기도 하고 미 국무성에 이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뭐 100여 명의 오키나와 사람들이 뭐 항의 방문을 뭐 하기도 하고 활동적인 뭐 컨퍼런스도 하고 뭐 오키나와 주체와 자립과 관련해 가지고 유엔에 그 청원서를 내기도 하고 뭐 이런 방식의 좀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온오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겠나. 이 정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명훈 선생님께서 오키나와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걸로 이렇게 글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짧은 시간에 뭐 약 한 20분 정도에 이렇게 중요한 체험을 이렇게 제대로 말씀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그 발제문을 꼭 좀 대해 가셔가지고 열심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키나와는 사실은 식민지가 완전히 일본 식민지에다가 플러스 또 미국의 어떤 그런 뭐 식민지랄까 여기 비슷하게 중첩되어 있는 그런 거죠. 우리도 만약에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더라면 오키나와 같은 신세로 지금 거의 돼 있을 거고 일본어 다 쓰고 있을 거고 일본 성 쓰고 아마 그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데가 오키나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엄청난 이른바 동아시아뿐만 아니고 세계사적인 모순이 거기에 잔뜩 집중되어 있는 곳이 오키나와다 이렇게 보고 우리는 또 지금 남북 분단에 의해서 세계사적인 모순이 응축되어 있고 압축되어 있고 항상 우리가 불안한 어떤 존재를 갖다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오키나와와 아직까지도 독립운동을 하고 그러죠. 오키나와하고 우리 한국의 이명훈 선생님과 같은 시민운동가들이 많은 협력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인문학을 문제 삼는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인문학이 마치 무슨 따로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문학의 뭐 이렇게 바탕이 보통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는데 철학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 정치적인 비판을 잘 하기 위해서 철학 공부를 하는 거다. 왜 그러냐? 정치라고 하는 것이 워낙에 우리 개개인의 삶에 강력한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 정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난다라고 하는 거 있고요. 그 정치가 또 더군다나 정치만으로 따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과 맞물려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힘들이 우리 개인을 압박에 들어왔을 때에 그걸 얼마만큼 방어해내고 진정으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긍정할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가 이게 말하자면 인문학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인문학적인 공간을 따로 뭐 이렇게 특별히 마치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흔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아까 앞에 세션에서도 우리 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내 개인에 대한 자각이라고 할 때에 그냥 나는 나다, 나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비슷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나이게끔 하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또는 아까 우리 뭐 홍영희 선생님께서도 매체 이야기 이렇게 디지털 이야기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규정하는가라고 하는 그 근본 구조들을 갖다가 역동적인 그런 구조들을 파악하는 것도 바로 인문학적인 상상력이고 인문학적인 비판적인 힘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아마도 중심에는 고통이라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아무리 디지털적인 아까 스크린 에이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무리 그렇게 가더라도 그네들은 결국 인간은 고통에 직면하게 되면 그 고통을 벗어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의 원인과 구조를 갖다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그럴 때에 뭐 전체 세계 자본주의의 어떤 문제도 생각하게 되고 국제 정치 어떤 무력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국제 정치의 여러 가지 모순들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문학적인 상상력이고 비판력이고 힘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이야기 이런 부분 그래서 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인문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인문 교육이라 할 때는 좀 뭔가 좀 그냥 내가 즐기고 말할 것 같은 그런 것 같은데요. 시민
인문교육이랄까요? 시민교육으로서 인문교육 이렇게 하면 대단히 적극적이면서 구체적이고 비판적이면서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힘으로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교육에 세계 더군다나 거기에 세계 시민교육 이러니까요. 저는 세계 시민교육 그럴 때 이 대한민국이 상당히 지금 이런 제목으로 이 포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나름대로 아까 우리 이명훈 선생님 잠시 하셨습니다. 일국 내의 시민교육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세계 시민교육을 이야기한다. 야, 수준이 벌써 그 정도 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뭐 순차가 있겠습니까? 동시에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해야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중간 참고 발언을 좀 드렸고요. 이제 김경래 선생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경래라고 그럽니다. 제가 발제하는 주제는 국내 세계 시민 교육의 인문학 활용 실태와 가능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인문학과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학에 있어서 다른 학문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기본이 되고 토대가 되는 게 인문학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그러한 인문학에 대한 탐구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정치경제학 쪽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분야하고 안 맞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독일에서의 정치교육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정치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교육이고 그것이 결국은 인문학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인문학과 민주시민교육 아니면 세계시민교육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교육 아니면 세계 시민교육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근원적으로 시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것부터 출발을 하고 또 인문학이 무엇인가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어떤 연관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저는 이 책자 99페이지부터 보시면 제가 발제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내용은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라고 그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흐름들 속에서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근대 이후 오늘날까지 이렇게 쭉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행위의 주체로서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생성된 개념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뭐냐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소수의 특권 계층이 아니라 정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보편적 지위를 확보한 그러한 개념이 시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보편적 인간으로서의 시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특징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로서 우리 개인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로서 공동체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생성된 시민이란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이라고 했을 때 자유롭고 연대하고 참여하는 이러한 존재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계 시민이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시민의 개념이 저는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나와 같은 동일한 시민, 동료 시민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집을 주위로 하든 아니면 직장을 주위로 하든 이러한 공간에 다른 사람들, 국적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을 나와 같은 동료, 시민으로서 인정하는 것. 저는 이게 세계 시민으로서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을 하다 보면 또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또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야기한 내용들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에피아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가나 출신이고 프린스턴 대학 철학과 교수인 그 에피아 같은 사람은 세계 시민적 애국자 이러한 개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체성에 기반한 세계 시민성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은 보편적 원칙에 대한 존중과 그다음에 지역적 관심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 생각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을 세계적인 차원으로서 확대하는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세계 시민으로서의 그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민주시민 교육이다 또는 세계 시민 교육이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로서 공동체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또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그러한 그 시민성 아니면 그러한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 그런 사람들로서 그런 자질을 갖게 하는 것, 저는 그것을 그 민주시민 교육이다 이렇게 그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민주시민 교육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굳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이야기가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피테 같은 사람은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그 거기에서 보면 시민 교육을 철저히 강화하는 것은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 이상으로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시민 교육 아니면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특히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 제도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도의 운영을 위한 구성원의 의식, 태도, 그 행위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러한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내용성들이 세계적으로 확대된 것 또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세계 시민 교육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독일을 예로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 민주시민 교육의 기본 이념 그리고 목표 이러한 내용들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이념으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몽, 참여, 민주화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몽이라고 했을 때는 대립과 갈등 등 문제의 소재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의 불합리성을 가려낼 수 있는 의식의 내면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참여라고 하는 것은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러한 부분들이고요. 또는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정신적, 물질적 욕구 충족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생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킴으로써 인간의 자기 실현을 보장하는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독일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의 기본적인 이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그 민주시민 교육의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들을 보면 정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실제적 지식의 획득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에 대한 인지 능력의 배양 그리고 근거를 가진 판단력 제고 책임감 있는 결정과 행동 이러한 것들이 그 독일에서 민주시민 교육의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이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의 개념이 좀 더 확대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세계 시민 교육이다 이렇게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지구 공동체 차원에서 인식하고 시민성의 세계적 차원에서 함양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것이 그 세계 시민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그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옥스팜이라든지 아니면 히터라고 제가 그 발제문에 보시면 옥스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단체 영국의 단체 옥스팜에서 이야기하는 세계 시민 교육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또 아니면 히터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세계 시민 교육은 어떠한 것인지 또 포크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세계 시민 교육은 어떠한 것인지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옥스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는 그 내용들이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뭐 글로벌화된 세계를 자신의 공동체로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지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고 작은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그 하나의 목습하면서 이야기하는 세계 시민 교육의 하나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히터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인류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게끔 하는 것, 그리고 지구와 지구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참여 의식,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자신의 공동체보다 상위의 도덕 법칙을 준수하고 수용할 수 있는 태도, 이러한 것들을 또 그 세계 시민 교육의 내용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포크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 지구적인 개혁 활동으로서의 세계 시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제적인 영역의 초국가적 활동, 그리고 지구 질서의 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의식 고양, 또 학습자가 생활하는 지역 사회에 대한 정치 의식을 키우고 참여하는 것, 이러한 형태로 그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시민, 그러니까 역사적인 흐름들 속에서 형성되어 온 그러한 그 시민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지구적 차원으로서 확대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저는 그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그 목표와 내용에 있어서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이해하는 것이고, 나나 그 타자에 대한 성찰적 사고를 바탕으로 지역과 글로벌을 연계한 사고, 그리고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 그리고 지구 공동체를 위한 시민적 자질과 정체성이다, 이렇게 그 세계 시민 교육의 그 목표 또는 내용들을 이러한 형태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일국적 차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이 그 공간을 더욱더 확대한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보면 뭐 차이와 인정을 바탕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의 지구적 차원으로의 확대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그 일국적 차원이 아니라 지구적 차원으로서 확대된 것이 그 세계 시민 교육의 그 주된 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민주 시민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민주시민교육 아니면 세계시민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우리 그 개개인들에게 그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세계시민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그 민주시민교육 아니면 세계시민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내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 아니면 세계시민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비판적 사고로서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연대하고 노력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문학은 아까 그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그러한 학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인간에 대한 인간과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그 근원에 대한 그 물음, 그리고 그것에 대한 탐구, 그래서 결국은 인간에 대한 학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인문학은 어떻게 보면 그 인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박명림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앞에는 사회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 사회를 따라서 사회라는 접두어가 필요 없는 개념이다
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점에 관심을 갖고 대안을 찾는 학문으로서,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실존적이고 실천적이고 성찰적인 학문이 인문학이고, 인문학에 있어서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결국 또 그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에서 이야기하는 비판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측면이 어떻게 보면 인문학과 세계 시민 교육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그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고, 연계성은 바로 이러한 그 비판적인 사고로 우리가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인문학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성찰, 비판, 그리고 실천, 이러한 것이 결국은 민주시민교육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내용들과 그 만나는 연계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봤을 때 과연 그 인문학과 민주시민교육이 그러한 그 연계성이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아직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우리 사회에서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뭐 생산성 아니면 효율성이라고 하는 기준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인문학이 자신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또 이루어야만 하는 대학에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이고, 이성적 판단의 근거에 타인에 대한 존중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동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시 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인문학이 처한 우리의 현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 뭐 세계시민교육에 있어 근간은 바로 비판적 사고와 실천, 그러나 현실은 비판적 사고와 실천과 거리가 있다라고 인문학과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어야 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현실에 있어서는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그 추구되고 있는 세계 시민 교육이다라고 했을 때, 이 세계 시민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한 교육 목표는 좀 명확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뭐 교과 과정이나 교육 방법에 있어서는 아직 명확하지가 못한 게 현실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에서 봤을 때 뭐 세계 시민이다라고 했을 때 영어 교육을 더 강화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세계 시민 교육으로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땐 상당히 그 활용 가능성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아주 아주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진 않아요. 현실은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까지의 현실은 상당히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에 대한 열풍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그 상업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 인문학에 대한 열풍, 이것 자체가 어떤 하나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출발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그 인문학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그 어떻게 보면 인문학과 그 세계 시민 교육이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부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얼마만큼 이러한 그 세계 시민 교육 아니 민주 시민 교육의 그 실질적인 그 참여자들이 과연 그러한 그 세계 시민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는지, 바로 이것이 또 한 가지 어떠한 그 인문학과 세계 시민 교육을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에 있어서 우리가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그 결론적인 부분은 세계 시민 교육과 인문학은 그 추구하는 내용이 서로 동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연결될 수밖에 없고 또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우리 현실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인문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과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이 서로 좀 상반된 그러한 내용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그것이 극복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그나마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병래 선생님께서 시민, 민주시민, 세계시민 그리고 인문학 등에 관련해 가지고서 개념적인 분석을 이렇게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계 시민 교육 목표와 내용 근데 103페이지에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이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들으면서 또 하나의 세계화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조금 극단이 아니라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서 이야기하자면 세계 금융 자본 말하자면 세계 금융 자본가들의 놀이터로 만든 거죠. 세계 전체를. 근데 그거에 대항해 가지고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세계화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더군다나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최근에 또 국가 개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국가 개조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개조라는 말을 조금 바꾸면 혁명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무슨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무슨 힘으로 국가를 개조를 하려고 하는지 의아하긴 합니다만은 그 혁명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말하자면은 말 자체로는 상당히 고무적인 말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말을 우리끼리 바꾸어서 인문혁명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늦게까지 참여해 주시고 하는 분들은 바로 인문혁명을 위한 전사다, 무기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김경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기본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화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는 행동과 실천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두 분 이명원 선생님, 김경래 선생님 두 분 발표 고맙습니다.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고병헌 선생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저기 토론자가 PPT 띄우니까 긴장되죠. 그죠? 그냥 이렇게 긴장하지 말고 하고 혹시 저기 발표자 토론자들하고 가불관계라서 이렇게 지치게 기다리고 이러는 거 아니죠? 이 주제가 재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게 오늘 그 세계 시민교육의 과제를 오늘 지금 도출한 것 같아. 어떻게 이런 남과 함께 이룰 수 있는 이런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영빨이 어떻게 커질 수 있는지 이게 우리가 찾아야 될 과제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기분이 좋다 나쁘다라는 뜻이 뭐냐면 에너지 말하는 기에 나눠질 뿐이에요. 그래서 기에 나눠진 상태가 좋다, 기분이 좋다. 기에 나눠진 상태가 나쁘다, 기분이 나쁘다. 시민교육의 핵심적인 방법론은 기분을 좋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교육 내용이고 당신이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요소예요. 근데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늘 이렇게 영혼이 빠져 있고 막 좀비처럼 되면은요 무서워서 시민들이 안 와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잘 해야 되고요. 그 오늘 그 이렇게 두 분 선생님이 얘기하신 걸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김경래 선생님의 PPT를 주셨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래서 그거 봤는데 크게 이제 세 토막 주제가 들어가더라고요. 왜 인문학인가? 그리고 오키나와 평화교육, 그다음 이제 세계 시민 교육과 인문학을 연결시키는 이런 주제인데요. 간단하게 이제 제 생각을 10분 내에 이렇게 말씀을 좀 그러니까 보충을 하려고, 그러니까 두 분께서 제한된 내용을 얘기하셨는데 그걸 좀 더 이렇게 보충하려고 하는 이런 차원이니까 그냥 참고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이제 현대사회 가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예전에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게 물질의 결핍이었어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제 현대사회 가난이 왜 무서워졌냐면 이 물질의 결핍과 그다음에 이제 관계 맺는 능력 결핍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난이 발생하는 순간 대물림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우연히 어떤 가정에 태어났냐에 따라 혹은 어떤 현재 경제 조건에 따라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요 왼쪽 것이 요게 이제 전통적인 사회복지라면 요게 이제 인문 영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문 교육을 하나의 그 교육복지적 차원에서 여러분 그 환경 개발하려면 환경 영향 평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래서 이제 모든 교육 정책들이 교육복지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왜 인문인가라는 얘기는 저 관계의 결이죠. 사람은 사람인자 사이간자 관계적 존재거든요. 그런데 연습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거든요. 요게 이제 하나를 더 이렇게 되면 그 저의 주전공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메슬로우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메슬로우가 이 동기 위계적인 것이 하위 욕구가 충족이 돼야 상위로 진전한다면서요. 제가 혹시 정확히 이해했나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이런 위계적인 이해가 이게 잘못됐다 이런 과격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의 이런 분석적이고 위계적인 접근이 설명해내는 유형도 있겠습니다만 늘 이 표준 편차에서 문제가 되는 건 오차율이거든요. 이 5%의 사람들이 세상을 한 걸음 나아가게도 만들고 한 걸음 주저앉게 만들고 그런데 늘 이 기득권층은 오차율을 무시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통계는 사회적 권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만났던 그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여기 띄워놓고 보면은 여기에 그 만약에 생존 욕구나 생존 욕구, 안전 욕구가 자기 자력으로 이것을 해소할 수 없는 사람은 존재가 저주네요. 제가 과격한가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깨달았냐면 현장에서 뭘 했냐면 이분들에게 요것을 이제 오늘은 건드리진 않습니다만 이것을 이제 인문학자, 철학자들이 다양한 용어로 얘기를 하거든요. 저런 욕구에서 나오는 저런 하위 욕구에서 만족되지 않는 어려움을 일반적 용어로는 시련이다, 고통이다 얘기를 하는데 인문 철학자들은 다양한 용어로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불꽃이라고 얘기를 하죠. 부싯돌이 부닥치면 불꽃이 튀는데 이게 원인이 돼서 집을 전소시킬 수도 있고 횃불이 되어 어둠을 밝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긋남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긋남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고로 경험되는 거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신과 영혼을 아름답게 성장시키는 사건으로 경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 존재가 저주가 되지 않으려면 바로 자아실현 욕구라든지 인간의 존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고를 사건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힘이 필요하겠다라는 걸 우리는 현장에서 느꼈어요. 많은 사람들은 실질적 조건이 엄청나게 힘든 사람들에게 무슨 어떤 그 교양이냐 뭐냐 이렇게 오해들을 하시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적어도 우리가 현장에서 만난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저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겠구나. 또 교도소 재수자분들 이렇게 열어보면은 살려고 바둥거린 거지. 살려고 바둥거리다가 4범, 5범, 6범, 7범이 되신 거지. 그래서 사회와 맞짱 뜨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살려고 하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다른 식의 어떤 사는 방법을 혹은 다른 식의 문맥을 손에 쥐지 않으면은 이게 가능치가 않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로 왜 인문학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두 분 발표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 이제 평화교육을 오키나와 얘기를 했는데 일본 평화교육을 여러분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안전한 오키나와 평화교육을 얘기했는데 패전을 했잖아요, 그죠? 패전을 했는데 이제 그 차세대가 전범 국가의 자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이제 히로시마가 아주 좋은 빌미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제 패전 이후에 평화교육을 강조하죠. 왜냐하면 전범에서 희생국으로 가려고. 그래서 이제 히로시마를 기억하라 해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쓰이고 있는 평화교육의 상당수가 그 우익들이 하고 있는 이런 평화교육일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화교육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많은 이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영국에서조차도 이렇게 그 어떤 보수 정당이 들어올 때는 평화교육이라는 용어가 기금을 못 받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세계 시민교육에다가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돼서 이 평화교육은 상당히 정치적인 이런 영향을 받는 이런 용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왜 세계 시민교육과 인문학이 만나야 되는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인데 보통 이제 이렇게 그 폭력, 물리적 폭력, 제가 사람을 때리거나 혹은 전쟁이라는 눈에 보이는 폭력을 물리적 폭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없으면 없는 상태를 우리가 소극적 평화라고 하자. 그렇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그런데 여성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받는 이런 게 그 여성에게는 더 큰 거잖아요. 우리 마초 사회에서 그죠? 마초 사회에서 저기 우리 남자들 화장실은 그런 거 쓰여 있어요. 눈높이에 남자들이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마초의 문건들이 막 쓰여 있거든요. 그리고 당신의 한 발 더 다가선 당신의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한 방울의 오줌도 흘리지 않는 것이 미의 완성인 이런 지긋지긋한 마초 사회에 여성으로 산다는 게 그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인에겐 구조적 폭력이 더 힘들 수 있다. 요게 이제 7, 80년대 그 논의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게 없는 걸 적극적 폭력이라고 할 때 현대 사회에서 무서워진 폭력이 뭐냐면 문화적 폭력이죠. 당신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경영 이론이나 기타 등등 혹은 이런 걸 그래서 지식인에 의해서 당신이 그렇게 사는 것이 최선일 수밖에 없다는 이 지식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폭력, 이 문화적 폭력이 가장 치명적인 이런 폭력이 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긴 몰라도 저 문화적 폭력 다음에 지금 오늘 이제 앞에 일부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의 얘기가 뭐냐면은 이 정보 기술 파시즘적인 이런 거겠죠. 지금 이 문화적 폭력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지식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자칫 잘못해서 문화적 폭력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당신들을 계몽해야 된다는 이런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더 화가 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시민교육이 이 문화적 폭력이 경험되는 이런 현대사회 속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될 거는 건 우리 스스로가 아마 최우선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당신이 당신 자신을 경험하지 않으면 또 이런 문화적 폭력 중에 또 하나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 언론이죠. 언론이 해야 될 것은 어떤 우리가 한국 언론은 우리가 저질이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론이 이 어떤 건강한 문맥을 지키는 그런 비판적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한국 언론은 문맥을 박살내버렸거든요. 그래서 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도 억지를 부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관계가 힘들어지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건데 이런 문화적 폭력에 여러분이 동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시민교육의 우선적인 부분은 우리 지식인을 향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런 거고 이 정보 기술 파시즘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월호 문제를 가지고 이 전주적 사건에서 깨달음과 각성이 없어서 이런 엄청난 창극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성공회대학교 교수들은 이게 말이 시가 될까봐 외부를 못하고 있지만 그냥 그 말대로 되길 바랍니다만 어떤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있냐면 만약에 세상에서 얘기하는 대로 전주적 사건에 깨달음이 없어서 세월호 같은 이런 말같지도 37m 있는 아이들을 한 명도 구하지 못하는 이런 야만의 참극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그러길 바라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만약에 세월호 사건이 전주적 사건이면 어떡할래요? 이제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게 이제 요로 들어오는 거죠. 요 부분이 이제 들어오는 이런 부분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세월호 사건이 전주적 사건이면 어떡할 건데?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아까 홍윤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문학적 상상력이란 뭐냐? 한국 사회에서 상상력은 창의성은 인문학적 창의성이 뭐냐 그럴 때 한국에서 창의성은 튀는 생각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세계 과학 기술이 하늘을 찌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 손에 주어지느냐에 따라 인류와 자연 생명에 치명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이외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창의성이란 남과 함께 이룬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 이걸 길러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제는 누구의 손에 주어지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한국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죠? 기업의 이윤 추구나 개인의 어떤 이윤 추구가 여러분의 상식과 윤리적인 어떤 성찰에 견제받지 않을 때 인류와 생태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창의성이란 남과 함께 이루는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인문학적 창의성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김경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세계 시민교육이라는 거, 이런 부분에는요, 이제 아까 좀 전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덧붙이게 되면 세계 시민교육을 한국에서 시작할 때는 용어부터 시작을 합시다. 여러분 이거 질문이 아니라 자문자답하는 건데 벌은 뭘로 세계를 짓죠? 그러면 밀랍으로 세계 짓고 인간은 뭘로 세계를 짓죠? 말과 개념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개념이 말과 개념인데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뭐냐면 시민운동 진영이나 이런 쪽에서도 다문화 가정이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당신은 뭔데? 그 다음에 아시아 친구들이다 그러면 당신은 아시아 아니야?
용어 자체가, 그리고 특히 이제 뭐래서 블랙 컨슈머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흑인 만나봤어요? 왜 흑인 가지고 그래? 그래서 미국 뒷골목에서 흑인하고 저하고 만나면 서로 무서워해요. 나는 흑인이라서 무섭고 흑인은 한국 태권도 하느라고 무섭고 서로 경계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 왜 블랙 컨슈머 해야 되는데? 용어 하나하나가 문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계 시민 교육이, 그래서 이 프레임이나 이런 개념을 어떻게 쓸 거냐라는 문제에서 당신이 쓰고 있는 언어에서부터 세계 시민 교육을 시작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보시고 하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론 겸 또 하나의 발표였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 많이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홍병선 선생님 토론 듣겠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목이요. 세계 시민교육과 인문학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성찰,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지배하는 세계화는 개인, 지역, 국가, 세계 수준에서 기회와 위험의 요소를 동시에 안고 있으며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지구촌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이제 그러한 변화와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그것을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에 관한 과제는 비단 특정한 일부 집단이나 특정한 국가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 모든 시민 전체에게 부여되는 보편적 과업으로 다가왔다. 특히 글로벌 사회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 문화의 보편적 가치를 위한 글로벌 시민 정신 함양과 그 실천적 적용을 위한 교육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당면한 글로벌 사회의 위협과 문제 해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래 인류 문화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 시민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시대적 흐름으로서의 세계화는 이제 지구촌 모든 시민의 삶을 규정하는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시민으로서 이러한 세계화에 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차원의 보편적 소통 능력과 학제적 융복합에 기반한 문제 해결 역량의 함양이 요구됨은 물론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역화, 국제화를 넘어 세계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에 부합할 수 있는 세계 시민 정신을 인문학에 기반하여 규명하는 것은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일 것입니다. 이명원, 김경래 선생님의 발표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명원 선생님은 세계 시민 교육으로서의 인문학이라는 글에서 시민 주체 형성과 현실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인문학의 역할은 단지 문학, 역사, 철학으로 범주화되어 있는 지적 영역에 대한 탐구라는 소극적 의미가 아니라 좋은 삶의 양식을 발견, 보존, 발전시켜 나가는 능동적인 사유와 활동과 개입이라는 의미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시공간에서의 시민적 삶의 발현을 억제하는 모순에 대한 교정 과정을 더 거시적이고 광역적인 문제들과 연계해서 사유하고 행동하는 주체의 존재 형태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세계 시민성의 형성은 시민성의 역사적이고 누적적인 형성과 확장 과정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전제를 통해 전쟁과 평화라는 인류사적인 난제에 대한 평화교육의 한 사례인 일본 오키나와 현의 사례를 통해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현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과 상호 유추시켜 그 공통점으로 시민교육의 부재와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교육 현실, 자주사와 주변국 역사에 대한 비교사적 관점의 결여 등의 결론을 도출하면서 오키나와 평화교육의 시사점으로 평화교육의 생활화 문제,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 평화교육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 운동 지향, 평화라는 이슈를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 선거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한 정치적 실천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생님의 언급대로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문학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좋은 삶의 양식을 발견, 보존, 발전시켜 나가는 능동적인 사유와 활동의 개입이라는 전제가 과연 결론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전제는 인문학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면서 결론의 경우 사례를 통한 유추적인 분석과 시사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제가 의미가 없던지 아니면 논점 일탈의 오류를 범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히려 사례 분석과 평가 그리고 시사점만을 언급하는 것이 오히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세계 시민교육과 인문학이 상호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물음이 다시 제기됩니다. 적어도 세계 시민교육과 인문학을 연계시킬 경우 연계를 위한 정당성이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호 연계 정당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것은 긍정적인 취지에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따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김경래 선생님의 PPT 자료의 경우 자료상으로는 토론이 매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측면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토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발표문에서 핵심이 되는 사안 역시 인문학과 세계 시민교육의 연계성 확보에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에 대한 논거로 인문학의 가치를 성찰과 비판 그리고 실천을 제시하면서 민주 시민교육, 세계 시민교육에 있어 근간은 바로 비판적 사고와 실천에 있다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 존중과 공감의 삶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함께 현실은 비판적 사고와 실천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논증으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문학의 가치는 성찰과 비판 그리고 실천이다. 2. 민주 시민교육, 세계 시민교육의 근간은 비판적 사고와 실천에 있다. 1과 2로부터 3. 민주 시민교육, 세계 시민교육의 근간은 바로 인문학적 가치에서 비롯된다. 3을 재구성하면 4. 인문학은 민주 시민교육, 세계 시민교육의 근간이 된다. 5. 하지만 현실은 비판적 사고와 실천과 거리가 있다. 2하고 5로부터요.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6. 현실이 비판적 사고 및 실천과 거리가 있다면 민주 시민교육, 세계 시민교육의 근간은 유지되기 어렵다. 5로부터 7이 도출됩니다. 현실은 비판적 사고와 실천과 거리가 있다. 8. 최종 결론은 민주 시민교육, 세계 시민교육의 근간은 유지되기 어렵다. 말하자면은 민주 시민교육, 세계 시민교육의 근간은 유지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는 인문학을 끌어들이거나 적용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만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전제 5를 다른 전제로 교체하거나 전제 1을 다른 의미로 재설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논증에 원치 않는 결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실천, 능동적인 사회와 활동의 개입, 사유하고 있는 행동의 주체 등 이를 통해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제시된 주장이 갖는 모순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그 자체가 오히려 더 큰 족쇄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들으셨다시피 홍 선생님께서 아주 분석적으로 논리적 분석을 통해서 상당히 두 분 발표자 분들에게 일종의 강하게 말하자면 어필하는 방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두 분 선생님의 말씀을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좀 더 생각하실 시간을 드리기로 하고 허아람 선생님 토론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조광재 사회자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6시 반에 이 행사가 끝나야 되고요. 지금 6시 40분이니까 이미 행사는 끝난 시간입니다만 저는 부산에서 1살짜리 아기를 맡기고 왔고 비행기를 타고 왔고 저에게 주어진 10분을 위해서 한 달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다 쓰겠습니다. 넘기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 스티그 다게르만이 쓴 괴로움의 독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안에 작가와 양심이라는 파트에는요. 작가가 자신은 오로지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만 글을 쓰고자 하는데 진작 먹을 것이 충분한 자들만이 자신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책을 읽는다. 이것이야말로 작가의 패러독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자리에도 인문학 정책 포럼이고요. 또 세계화 시대 인문학의 도전과 방향에 대해서 세계 시민 교육과 인문학의 관계 또는 방향성에 관한 가능태를 토론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 분 선생님의 발표로는 과연 실질적인 정책 포럼이 이 자리가 맞는지,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그 불통의 시대에 대한 비판 이전에 이런 학제적인 자리에서도 정말
여기서 요구하는 주제가 뭔가, 또 그 주제에 맞는 발표를 하고 있는가, 또 그 주제에 맞는 비판적 사고로 질문을 할 수 있는가와 같은 그런 아주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들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두가 길었고요. 저는 책방 주인이기 때문에 이명호 선생님께 먼저 질문과 첨언을 하겠습니다. 1970년에 일본에서 발표된 그 오에 긴자부로의 오키나와 노트라는 르포 글이 있습니다. 당연히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에 긴자부로는 그 이후로 40년 이상을 바로 오키나와 문제를 글로 쓰신 분인데요. 1969년 1월 9일 날 오키나와 에서 살고 있는 후르게 소켄이라고 하는 한 분이, 이 소켄 씨는 바로 오키나와 반환 운동을 실천적으로 평생을 바쳐, 물론 38살에 사고로 죽었긴 했지만 그 사고까지 청춘과 일생을 오키나와 반환 운동에 목숨을 바쳤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화재 사고로 자신이 일하던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소켄 씨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이 오키나와로 출발한 오에 겐자부로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죽은 자여, 분노를 가지고 우리들 가운데 항상 살아있어줘. 담약한 우리 산자들에게 분노를 일으켜줘.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으로 이 오키나와 노트는 시작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인문학을 이야기한다면 아직 구하지 못한 11명의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또 거기에 대한 애도의 진정성이 이러한 이 인문학 자리에 깊게, 정말 뜨겁게 스며들어 있어서 학제적인 대학 교양 수준의 어떤 그 이론과 또는 개념 정리의 발표가 아닌 좀 더 거기서 나아간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명호 선생님의 그 평화교육 실태를 쭉 그 현장에서 연구하신 결과는 잘 보았지만 앞에서 두 분 선생님 말씀대로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인문학, 특히 그 한국 사회 또 청소년 한국 교육과 연관했을 때 시민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이 오키나와 평화교육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이 좀 더 개진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경래 선생님 발표에는 외람되게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에드워드 사이드의 한 문장이 떠오르는데요. 인문주의는 고정관념에 대한 저항이고 또 모든 종류의 진부함에 대한 반대이면서 동시에 부주의한 언어에 대한 반대이기도 합니다. 저는 쓸모있는 인문주의라는 기치로 인디고 서원을 10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선생님 발제의 제목을 보면 국내 세계시민 교육의 인문학 활용 실태와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강의에는 시민과 세계시민 교육과 민주시민 교육 이런 그 개념적인 설명들이 되어 있고, 정작 이 제목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국내 세계시민 교육의 인문학 활용 실태는 어떠한지, 또 그 가능성을 보고자 했던 저의 기대에는 좀 못 미치는 발표가 아니셨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그 토론 자료에는 좀 긴 글을 2개를 첨부를 했습니다. 하나는 정세청세라고 하는, 아까 이명호 선생님이 NPO 소개도 하셨지만 한국에서 2007년에 시작해서 2014년까지 청소년 인문 토론회 장이 자발적으로 연대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청소년 인문 토론회 장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만들었고요. 민주적 공론의 장이면서 동시에 세계시민 주체의 탄생을 위한 자발적인 청소년 연대의 모임입니다. 2007년 부산에서 시작해서 2014년 현재 전국 20개 도시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자발적 조직으로 1년에 7회, 8회 정도의 인문토론회를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저는 당연히 인문학 활용의 실태와 가능성에 선생님이 이 부분을 주목해 주셨으면 해서 그 부분을 소개하는 거를 2번째 챕터에 넣었고요. 3번째, 낡고 진부한 것을 거부하는 쓸모있는 인문학을이라는 글에서는 오늘 제가 오전에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출판을 당겨서 인쇄소에서 가지고 온 43호까지나 발표한 청소년들이 직접 만드는 인문교양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인문 담론들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 쓸모 있는 인문주의에 대해서 두 선생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발표 준비를 해주셨다면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공명하고 이 국가적 위기뿐만 아니라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오늘 현실에서 우리가 인문학이 어떤 가치와 방향을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뜨거운 논쟁이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예, 이상으로 저는 질문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워낙에 실천적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오래도록 뜨겁게 일을 하신 허아람 선생님이신지라 여기 현장에서도 대단히 강렬한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순서대로 홍병선 선생님께서 그 지적하신 부분은 반드시 또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아주 핵심적으로 두 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고병원 선생님께서 그 히로시마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 일본의 평화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일반화하셨는데 사실 뭐 히로시마적인 것과 오키나와적인 것의 이제 이 편차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과대 일반화에 오를 범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 오키나와 특수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게 여기 앉아 계신 대중들께서 맥락을 모르시면은 히로시마적인 것으로 이제 오인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홍병선 선생님께서 그 논점 일탈의 오류 뭐 이런 말씀을 그 하셨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오키나와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 분석하고 그다음에 어떤 좋은 삶의 양식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 사이에 어떤 연계된 매개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과정을 어떻게 보냐면은 사실은 이런 활동의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오키나와인들도 그렇고 저 자신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쟁점은 국가 주권을 뛰어넘는 자치와 자립의 문제라고 하는 걸 오키나와가 발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의미화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공존의 문제도 있겠죠. 일본인과 오키나와인과 그 다음에 뭐 오키나와에 거주하고 있는 뭐 외국인들, 제일조선인을 포함해서 이 차이 속의 공존이라고 하는 것을 오키나와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학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실천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의미화하고 가치화하는가 뭐 그런 활동들이 아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세계 시민성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람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오에겐자브로의 뭐 오키나와의 노트를 이제 인용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 뭐 그 일본적인 것과 오키나와적인 것의 차이를 이제 강렬하게 부각시키는 텍스트라고 생각이 되죠. 이 책에서 보면 이제 겐자브로가 계속 던지는 질문은 이거죠. 일본인이란 무엇인가? 오키나와인들 앞에서 일본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이 고민에서 가해자 일본으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사실 이런 문제들을 이제 고민해가는 과정이 그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시민성 혹은 세계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을 내셔널리즘을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 사실은 그 차이를 그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키나와 그 관련 뭐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그 여러 이제 뭐 할 얘기는 많았었는데 하지 못한 것이 가령 이제 그 한국에서의 뭐 청소년 교육이랄까 뭐 이런 문제하고도 이제 연계시켜서 해보면은 참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그 오키나와 안에서의 그 전쟁 관련 체험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청소년 평화 교육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뭐 이렇게 사례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추상화된 차원에서 받아들이는데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성격도 그러니까 장소에는 어떤 기억과 어떤 시간이라고 하는 게 사건과 함께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사실 뭐 문학 작품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한국에 뭐 번역된 메도루마 슌의 뭐 문학 작품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오키나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키나와 역사와 그다음에 오키나와 안에서의 그 쟁점이 되고 있는 여러 이제 정치 사회적 의제
그 다음에 어떤 인식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철학적으로 이제 사유화하고 이제 해명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평화기행이나 답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뭐 이렇게 만들어가는, 뭐 하여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다른 지면이나 뭐 다른 자리에서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저의 발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먼저 저의 부주의나 또 아니면 명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글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지만 좀 이렇게 불편을 겪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자 했던 내용들은, 그러니까 인문학과 세계 시민의 연결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연계성을 비판적 사고와 실천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그러한 우리의 현실이 그러지 못한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의 가능성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아직 명확하지 못하지만 또 이렇게 불명확하게 이야기한 게 또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또 명확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허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공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더 명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저의 좀 이렇게 부주의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 나름대로 또 이렇게 좀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아무튼 오늘 총 마무리가 되겠는데, 우리 제목 그대로 세계 시민 교육으로서의 인문학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걸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인문학적인 깊이, 폭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우리의 국가적인 어떤 삶도 그렇고 사회적인 삶도 그렇고 정말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충분히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서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인문학적인 실천, 인문학적인 비판, 인문학적인 삶 이런 걸 위해서 특별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럴 때에 세계 시민이라는 말에서 느껴지듯이 누차 아까 앞에서도 다른 선생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적인 어떤 향유, 주고받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산문화재단 또 서울시 청소년 서울시립 청소년 문화교류센터 여기 소장님도 계시고 한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다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에 세션 의원에서 발표하시고 토론해 주신 분들, 사회 봐주신 분들 또 지금 여기에 발표자 선생님들, 토론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